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어떤 사회의 그런 러시아 사회죠. 독특한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문학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편성을 좀 가지게 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들을 많이 울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문학의 어떤 한국 작가들이 사랑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평가님께서도 책에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많이 읽힌 3대 작가가 이광수,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세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하셨는데 러시아 문학이 이 한국 문학가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비교 문학 주제죠. 그 러시아 문학이 한국 문학에 끼친 영향. 조금 확대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 문학이 동아시아 문학에 끼친 영향 같은 거 또 연구들도 돼 있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 문학뿐 아니고 서양 근대 문학이 그 기타 지역이 특히 동아시아나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가 크게 보면 이제 그런 주제 안에서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따져 보니까 아예 이제 톨스토이나 투르게네프가 이광수와 함께 많이 읽혔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국문학 전공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이게 뭐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 여학생들 독서 그 실태조사 같은 데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유의해야 될 것은 그때 톨스토이가 어떤 톨스토이였던가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장편 작가로서의 톨스토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뭐 단편이나 그다음에 이광수 같은 경우에도 톨스토이 종교론의 영향을 뭐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작품보다는 그래서 실제 그 영향받은 내용 독자들 읽은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는 또 따로 봐야 되긴 하지만 여하튼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의 인지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상당한 또 어떤 친밀감도 이제 한국 독자가 가졌던 건데 그거는 사회의 어떤 구조상의 유사성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는 좀 다르게 그 러시아의 근대화가 상당히 좀 늦게 진행됐기 때문에 산업화 같은 것도 이렇게 대표적인데 그래서 러시아 사회 구조가 아시는 대로 이제 보통 이원적이었다고 얘기하죠.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 그 중간 계급, 영국에서 중간 계급이라고 부르는데 중간 계급, 시민 계급의 성장이 이제 근대의 주된 양상이죠. 근데 러시아는 그 근대화가 지연되는 만큼 중간 계급의 성장이 좀 빈약했고 상당히 좀 늦어졌고 그래서 지주 귀족 때 그다음에 뭐 농민 내지 농노라는 그 이원적 그 구조가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는데 그게 중요한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자면 이제 삼원적 사회 모델이 있고 그 세 계층으로 이제 분할된 어떤 사회가 있다고 한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원적인 구조의 사회이고 식민지 조선 시기에 그 한국이 조선이 어떤 사회였던가 어떤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던가 이게 이원적 구조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구조상의 동질성 때문에 그런 이제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이 좀 더 우리한테 잘 와 닿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이제 두 번째 근대화라고 저는 부르는데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회 구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재편되게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라면 러시아 문학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당연히 변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도스토옙스키 문학이 지금 시점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는지 어필하고 있는지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가 그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가 한국에서 이제 일제 시대에는 수용되지 않았고요. 그 일어로 읽을 수 있었던 작가들은 이제 일어로 번역된 도스토옙스키를 접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로는 번역된 작품이 거의 없어요. 빈약해요. 가난한 사람들 정도. 주요 장편들, 죄와벌이라든가 이런 작품들도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이 해방 이후에 이제 번역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한국 작가들이 도스토옙스키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일반 독자들도 그랬던가 이거는 따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 한국 작가와 독자들이 러시아 문학을 많이 읽고 또 영향을 받았던 것은 그런 사회 구조상의 어떤 동질성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의 어떤 유효성은 좀 다시 좀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세계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러시아 문학과의 그런 상호 영향을 주고 역전 현상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좀 요즘은 그 러시아 문학을 넘어서 세계 문학 또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또 책도 쓰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신데요. 좀 이 한국 문학에 최근 뭐 항상 그렇지만 일본 문학이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작가들, 일본 소설가들이 항상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그러는데 좀 일본 문학은 이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부분적으로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일단 일본 문학 그 형성기에 그 러시아 문학의 수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좀 알려진 내용인데, 이 투르네프 단편, 이게 사냥꾼 수기에 들어가 있는 한 작품인데, 그 작품이 일본에 번역되면서, 일본 그 당시 작가, 독자들에게 상당한 문화적 충격 같은 걸 주게 돼요. 이게 1880년대경에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일본은 전쟁도 한번 치렀기 때문에, 러일 전쟁도 치렀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 어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톨스토이 전집을 가장 먼저 번역한 나라가 일본 같아요. 일본이 가장 먼저. 일본은 1910년에 나와요. 그 톨스토이 사망할 즈음에. 일본의 톨스토이 번역자들이 실제로 야스나이 폴리아나 찾아가서 톨스토이하고 이제 면담을 하기도 했고, 좀 다르게 보면 극성 맞는데. 그 일본인들이 다녀갔던 기록 일기에 적어 놓게 됐어요, 이 톨스토이가. 우리는 그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빨리 일본은 이제 러시아 문학에 눈을 뜬 셈이고, 그렇게 소개했던 거죠. 그 영향 우리가 받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이제 우리 근대문학 초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작가들, 우리 읽은 톨스토이, 이게 1호로 번역된 톨스토이이기 때문에, 일본에 그만큼 톨스토이가 중요한 작가로 수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또 영향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 러시아 문학, 그러니까 일본 문학 형성, 일본 근대문학 형성기에 러시아 문학이 가졌던 어떤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라는 게 일찌감치 이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작품이 전집 수준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한국 작가들 읽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도 사실 다 일어 번역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작가들도 영향을 받은 거라서 그런 영향이 20세기 중반까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일본도 그렇지만 이제 그 산업화, 근대화가 이제 본격화되고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하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 문학하고는 조금 그 사회 어떤 그 사회상 자체가 좀 변화하기 때문에 러시아보다는 이제 서유럽 문학과 비슷해진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일본 간판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문학의 영향 상당히 많이 받은 작가이고 그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자기 최고작 중에 하나로 꼽기도 해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가 작품에서 러시아 작가의 작품들도 자주 언급하기도 하고 한국은 이제 그 거꾸로 90년대 이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영향도 좀 상당히 많이 받는데 영향 받는 김에 하루키가 읽었던 러시아 문학들도 좀 많이 읽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학에서 그 러시아 문학의 영향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 같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노벨상 이 문학상 수상자들이 있고 좀 뭐 러시아야 물론 있고, 네, 우리는 없고 좀 많이 읽고 많이 쓰면은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너무 단순한 사실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언어 문제예요. 한국 작가가 한국어로 작품 썼을 때 노벨상은 이제 스웨덴 할리본에서 이제 그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한 20명 정도인지 그 정도 돼요. 그 종신 회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글로 읽는지 작품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번역되지 않은 한국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읽었다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 걸작이라고 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번역돼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사례가 되는 게 아시아에서 두 번째 수상 작가인데 인도의 타고르가 첫 번째 수상자예요. 그 다음에 가바타 야스나리가 두 번째 수상자인데 1968년에 이제 수상하게 돼요. 가바타 야스나리가 수상하게 된 결정적인 이제 요인인데 또 조건이기도 한데 번역됐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 수준이 아주 높아요. 번역이 잘 됐기 때문에 원작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이드 앤 스티커라는 이제 번역자가 번역했는데 그 공을 좀 높이 사가지고 번역본 저작료의 절반을 역자에게 줬어요. 그 가바타 야스나리가. 스웨덴어판도 영어판 번역이 1어판 번역이 아니고 지금은 뭐 1어판 번역이 다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번역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이제 모엔이라는 작가가 2012년에 수상했는데 그것도 중국은 대국이죠. 인구 대국이고 경제 대국이고 한데 중국어 자체는 세계 문화어가 아니에요. 유럽어에서 덴마크어보다 못해요. 노르웨이어나 이런 거보다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좀 속상해 할 이야기네요. 그거는 노벨상이 그쪽 상이니까 그건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유럽어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그냥 번역 이렇게 매개 없이 그냥 읽을 수가 있지만 동아시아는 다 마찬가지예요.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전부 다 세계 문화어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 번역돼야지 돼요. 모엔 같은 경우에도 중국도 모엔 포함해가지고 이제 주요 작가들 작품들이 다 영어나 독어로 다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 독자들이 읽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상을 줄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기본 조건인데, 얼마나 번역됐는가, 얼마나 잘 번역됐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이제 한국 작가의 수상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번역가가 또 그러니까 나타날 좋은 수도 작품이 있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조건이긴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번역돼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번역자가 있어야 돼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러 번 이제 유력 후보로 오르게 됐었는데 하루키는 자기가 자랑스레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전담 번역자가 영어 번역자면 3명이 있어요. 3명이 A급의 전문 번역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분담해가지고 로테이션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키의 이런 성공 비결에는 이제 그런 번역자들의 또 공이 커요. 그러니까 잘 번역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